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아들이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면서 아들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 큰 아들 혼자 살아도 되지만 몸이 안 좋다 보니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건강해지고 나면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지난 일이 떠오릅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힘들었는데 제 아들은 그걸 다 직접 겪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더군다나 아들이 위암 진단을 받고 일어났던 일이라 저는 며느리를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기 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고통이 전해질 만큼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시모가 툭하면 트집을 잡아 저를 힘들게 하고 시부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라 매일같이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난 후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을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시댁 재산은 챙겨야 했고 시모가 나이가 드니 전보다 덜했지만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신경 쓰지 않고 살겠다고 말이죠. 둘이 지지고 볶든 어떻게 살든 저는 제 인생 살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진 못하더라도 나쁜 시어머니는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라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렇다고 버릇없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의 부재가 나중에 큰 결핍이 될까 싶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인지 아들은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저와 둘이 살면서 아들도 불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춘기 때 큰 반항 한 번 없이 너무 착하게 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같이 인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든다고 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너희 둘이 좋아야지. 그래도 엄마한테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엄마도 마음에 들면 좋죠. 아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것을 생각하며 살았기에 놀란 것도 잠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해서 먼저 떠나보내고 남겨진 재산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오피스텔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가를 보낼 돈도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라 다달이 돈이 나와서 생활비에 보탰을 수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면 후련하게 제 인생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했는데 예쁘기도 했지만 아들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고 서로 잘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기업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대학 졸업 후 들어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며 승진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며느리의 조건을 따질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착실하게 회사 다니며 맞벌이 할 거라고 하니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 준비는 둘이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엄마가 해줄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미 알아봤어요. 일단 전세로 시작해서 살 거예요. 유리미도 좋다고 했고요. 당연히 집은 제가 해줄 생각이었는데 아들은 기어코 혼자 힘으로 시작해본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하고는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현금을 조금 주고는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여기저기 잘 알아보면서 알뜰한 구석이 보이길래 결혼해서도 잘 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결혼하고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할 일도 없고 제가 며느리로 살 때 기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나야 할 일이 생기면 아들을 부르거나 따로 밖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게 좀 서운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바쁘세요?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는 왜 안 오시나 해서요. 너희 사는데 내가 뭐 하러 가. 둘이 회사 다니느라 집에도 없는데. 그럼 주말에 오시면 되잖아요. 주말에 둘이 푹 쉬어야지.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 봐? 그런데 며느리는 저에게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한 제 친구들 보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이 통 오시질 않으니까요. 너 불편할까 봐 그런 거야. 내가 왜 널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런 말 말어.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네? 제가 맛있는 점심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결혼 전 인사를 왔을 때도 애교가 참 많아 보였는데 이날도 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애교 있는 목소리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제가 또 눈치 없이 가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엄마, 진짜 오셔도 돼요. 유림이가 전부터 엄마한테 요리한 거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온다는 말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싫은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요. 그랬어? 네. 그러니까 주말에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야. 버스 타면 바로잖아. 시간 맞춰 내가 갈게. 며느리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죠. 요즘 며느리와 거리 두고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며느리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유림이 너 혼자 이걸 다 한 거야? 실은 여기 이건 제가 한 거고 이쪽은 배달시켰어요. 중화 요리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대단하네. 갈비찜 이건 손 많이 가는데? 인터넷 보고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맛은 모르겠어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얼른 앉아, 먹자. 며느리는 식사 중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따로 운동하세요? 나? 요가하고 있어. 집 앞에 바로 문화센터가 있어서 요가 등록했지. 거리만 가까우면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건데. 회사 다니느라 시간 없잖아. 주말에 같이 하면 되죠. 문화센터는 주말에 쉬어. 쉽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같이 해요. 어머님, 아셨죠? 그래, 알았다. 어쩜 말하는 게 다 예쁜지. 남편 위할 줄도 알고 저에게도 잘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고 매년 제 생일도 꼬박 잘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냥 와서 같이 밥만 먹자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용돈도 같이 드릴게요. 됐어. 나 아직 용돈 받을 정도 아니야. 나중에 내가 더 늙으면 그때 줘.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월급을 합쳐도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아서 용돈까지 바라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저를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봉투 안에 20만 원을 넣어주길래 돌아가는 날 돈을 좀 더 넣어서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심성이 착했지만 무뚝뚝한 면이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도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살갑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둘이 데이트라도 하는 날은 주변에서 다들 모녀 사이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이렇게 예쁜데 저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갔을 때 예쁜 옷이 보이면 사뒀다가 며느리 만나면 주고 아니면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저는 딸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평소 이런 적이 없었고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은 마음에 내내 불안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왔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럼 뭐 차라도 줄까? 기다려봐. 엄마, 차는 됐고 잠깐 앉아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내내 불안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들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암이요. 뭐? 위암? 네. 자세히 좀 말해봐. 네가 왜? 아들은 그동안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퇴근 전까지 더부룩하고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아 위염 정도겠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 감기도 아닌데 열이 심하게 나며 아픈 적도 있었고 물만 마셔도 소화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위염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고 느낌에 그냥 위염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의사가 내시경을 하던 도중 심각해 보였는지 바로 조직 검사를 했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위암으로 알고 있었어? 저도 몰랐죠. 유리미는 알아? 이제 가서 얘기해야죠. 아들도 걱정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놀랄 며느리도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전화를 붙들고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진정시키며 다 잘 될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이겨내서 빨리 완쾌하는 게 중요했죠. 아들은 암 진단을 받고 난 뒤 대학병원부터 알아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초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현재 넓게 퍼져 있고 이미 초기는 지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산정특례 신청을 하니까 암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나 비급여는 온전히 부담 대상이었기에 제가 아들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다 낼 생각이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아들은 병원 예약도 바로 할 수 있었고 진료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보니 당장 입원부터 하자고 그랬답니다. 입원 후 수술을 바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CT 결과가 좋아야 수술이 가능하니 전이가 된 상태라면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발 전이 없이 바로 수술이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얼마 뒤 아들은 치료를 위해 퇴사를 했고 입원 전 검사받은 결과를 받으며 병원에 다녀왔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날 아들 목소리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위암 4기라고 했다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저 괜찮아요.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있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요즘 치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마음 굳게 먹고 치료 잘 받아보자. 어?
아들도 덤덤하게 말하는데 제가 울 수도 없어서 애써 괜찮은 척 치료 잘 받아보자고 하고는 바로 끊었습니다. 병원에서는 CT만 봐도 간, 복막까지 이미 퍼져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수술도 어려운 위암 사기라고 했답니다. 이 결과로 담당 의사도 바뀌었다고 했고 입원을 하고 나면 수술이 아니라 항암부터 진행하자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결과를 듣고 통곡하듯 울었다는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정으로 입원 날짜가 조금 밀리게 되었어요. 아들은 입원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해서 매일같이 바쁘게 병원에 갔는데 곧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들 입원 전에 며느리 생일을 챙겨줄 생각으로 저는 이것저것 음식을 싸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아들보다 며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따뜻한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었고 당장 아들이 퇴사를 했으니 앞으로 생활비도 필요할 듯하여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서 함께 가지고 갔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가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집에 놀러 오질 않는다며 며느리가 언제든 오라고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걸 알고도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 가거나 연락도 없이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몰래 음식을 두고 올 생각이었고 아들이 병원에 갔다고 하길래 당연히 며느리도 같이 갔겠지 싶어서 연락 없이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니 집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뭐 당연했어요. 지금 무슨 심정으로 마음 편히 살림을 하겠어요? 현관에는 신발이 어지럽게 나와 있었고 거실에도 수건이며 옷이며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손을 대려니 며느리가 싫어할까 싶어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온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막 나가려는데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같이 온 건가 싶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고 저는 화장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사기래. 나도 자기가 너무 보고 싶지. 암튼 남편 곧 입원한다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 몰랐던 며느리는 저렇게 웃으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 아들이 입원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상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던 그때 현관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밖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조심히 열었는데 며느리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발을 신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고 며느리는 그 사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음식 때문에 짐도 있고 해서 차를 끌고 나왔기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저 앞쪽에서 누군가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며느리 옆에 있던 한 남성의 얼굴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차에 타고는 바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는데 손이 떨려 제가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탄 차가 빠져나간 후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일단 저는 집에 돌아왔고 저녁 때가 되어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언제 다녀가셨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던데. 오늘 너 생일이어서 미역국하고 반찬하고 음식 몇 가지 했다.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냉장고에 넣고 바로 왔어. 그럼 전화라도 주시죠. 바쁜데 뭐하러. 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오늘 검사 이것저것 받느라 힘들었나 봐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생일인데 이렇게 보내서 어떡하니? 너라도
밥 잘 챙겨 먹어라.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는 그저 막막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아들 걱정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 몇 가지 더 추가로 검사를 받은 뒤 항암을 시작하자고 했다는데 2달간 항암을 받고 상태를 지켜본 뒤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했죠. 며느리는 보호자로 아들과 병원에 같이 갔는데 보호자는 한 명만 가능해서 저는 아들이 전화를 주면 그때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며느리가 그날 누구와 통화한 건지 그날 주차장에서 본 그 남자는 누군지 어떻게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냥 지인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됐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라면 더 용서 못할 일이었기에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핸드폰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고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 차는 며느리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회였죠. 아들은 입원 후 항암 1차를 시작했고 집에 돌아와 다음 2차 때까지 건강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음식을 해서 매일 가져다 줬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제가 가는 걸 싫어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현관에 두고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자기는 좋다면서 매일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유림이 너도 밥 못 먹었지? 저야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요. 정수 씨가 밥을 통 먹지 못하네요. 속이 안 좋아? 네, 못 먹겠어요. 그래도 먹어야 하는데 내가 최대한 간 적게 해서 죽도 했고 반찬도 이거저거 만들어 봤어. 엄마가 해온 성의를 봐서라도 좀 먹어봐. 고맙게도 아들은 제가 밥을 차려오니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마침 잘 됐다며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가야 한다면서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며느리가 없으니 저는 아들에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저기 정수야. 네? 유림이랑은 별일 없지? 그럼요. 유림이가 저 때문에 고생이죠. 그래, 알았다. 그만 먹을래? 네, 속이 영 안 좋네요. 저 좀 잘게요. 자면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혹시 모르니까 유림이 올 때까지 거실에 좀 앉아있다가 갈게. 네, 엄마. 저는 안방 서랍장 위에 차키가 있는 걸 보고는 아들 모르게 슬쩍 가지고 나왔습니다. 둘이 차키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했고 아들은 어차피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니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이날 볼일을 보고 온다며 나갔다가 저녁 늦게나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너 오면 얼굴 보고 가려고 했지. 전 이미 가신 줄 알았죠. 정수 씨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니까 그냥 가셔도 됐는데 다음부턴 그렇게 하마. 그런데 나갈 때 차 가지고 갔었니? 그럼요. 언제 걸어갔다 와요. 볼일 보고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오느라 늦었어요. 그래,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 나 그만 가보마. 네,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렇게 나와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제 차도 지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심스레 아들 차 문을 열고는 탔습니다. 살면서 블랙박스를 열어볼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지인에게 미리 물어보고 어떻게 보는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차키가 제 손에 있으니 시간이 될 때마다 수시로 아들 집에 갔다가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새로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대낮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아파서 저리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나가서 다른 남자나 만나고 다니다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그렇게 저와 제 아들을 속이며 지냈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먹고 싶은 반찬이 있다며 해달라고 했고 일이 생겨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은 대신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환자여도 성인이라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건 괜찮았는데 며느리는 한 번 나가면 2시간은 기본이고 해 있을 때 나갔다가 해 지고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평일에는 낮에 회사를 가야 하니 당연히 제가 와 있었지만 주말에도 며느리는 저렇게 나가서 한참을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제가 아들에게 말하는 게 맞는지, 그게 맞다면 지금 이 시기에 말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괜히 말했다가 아들 몸 상태가 나빠지면 어쩌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증거를 모은 뒤 말할 기회를 찾아보자 싶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증거를 모으며 지내면서 그 사이 아들은 항암 2차를 시작했습니다. 1차를 맞고 2주 만이었는데 며느리는 병원에 같이 갔다가 바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갔더니 입원 병동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대? 일단 병실 배정을 받긴 했는데 보호자 상주가 어려운 곳이어서 저는 그냥 왔어요. 그럼 넌 지금 어디야? 집이야? 네. 그런데 저 오늘 친정 가려고요. 오늘 연차도 썼고 친정에 안 간 지도 좀 됐고 부모님이 정수 씨 소식 궁금해하셔서요. 그래 알았다. 잘 다녀오너라?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됐지만 친정에 간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제가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잘 지내셨죠? 그럼요. 별일 없으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요. 유림이도 그렇고 최서방은 그래도 전에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통 연락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친정에 갔다고 한 건 거짓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도는 아예 제 아들이 아픈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 아들 아픈 걸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증거를 더 찾기 전까지 며느리는 전혀 몰라야 했습니다. 아들은 1차 때는 음식도 제법 먹고 괜찮았는데 2차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아들 옆에서 간호할 때가 많아 온전히 다 지켜봤는데 구토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볼이 찌릿찌릿하다고 했고 손끝이 저리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들을 위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며느리의 뒷조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저 바람만 피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차 안에서 그 남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가진 재산까지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집에 가기 싫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사기라며. 사기는 말게 아니야? 손 쓸 수도 없는 수준.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항암하고 있어. 그거 하다가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다던데? 그래봤자 소수겠지. 일기도 아니고 사기인데. 그런데 그거 확실한 거야? 뭐가? 아, 그거? 확실해. 내가 인터넷으로 다 뒤져봤다니까. 이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이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며느리가 혼자가 되고 나서 저까지 나중에 세상을 뜨면 제 재산이 자기 차지가 된다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 쭉 그 집 식구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 재혼도 못하고. 뭐 어때? 우리 어머니 돈 많아. 그냥 살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고 그때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런 말을 웃으면서 하는 며느리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2차 항암을 맞고 집에 온 아들은 전보다 더 기운도 없었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나마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 바로 얘기했어요. 아들, 놀라지 말고 들어. 유림이 얘기야. 뭔데 그러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내용을 말해주고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 당연히 놀랐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이 블랙박스에 찍힌 그 남자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야? 네, 유림이가 다니는 회사 직원이네요. 뭐? 예전에 유림이 데리러 회사 앞으로 갔다가 인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제 앞이라 그런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 같았는데 그동안 의심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설마 바람을 피울까 생각했었죠. 믿었으니까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뒀는데.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 사실에도 화를 냈지만 그보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켰고 항암 3차까지는 4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아들은 그동안 식사도 더 챙겨 먹고 전보다는 치료에 대한 의지도 더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따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갔는데 엄마, 이거요. 이게 뭐야? 뭘 찍은 거야? 아들이 저에게 보여준 건 며느리의 핸드폰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면 아들이 몰래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몸이 힘들어서 사진만 빨리 찍고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일단 저랑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둘이 사적으로 연락하는 거 확인했고 그날 엄마가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찍힌 거 보여주셨을 때 그때 날짜랑 겹치는 카드 내역서도 확인했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냐. 이때는 너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 며느리가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난 시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하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미 회사에서 친한 관계였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서로 증거를 모으느라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항암 3차를 맞을 날이 다가왔고 이번에도 아들은 2차 때처럼 보호자 상주 불가능인 병동으로 입원을 하여 혼자 항암을 맞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치료받느라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간 집을 비우는 날에는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물론 그 남자와 말이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를 모았고 한 번은 며느리가 차를 끌고 나갈 때 조용히 뒤를 밟아서 남자와 만나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정수 씨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냥 전화해봤다. 별일 없니? 그럼요, 저는 똑같죠. 그런데 저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 길게는 못하는데. 그래, 알았다. 평일 낮에 남자와 둘이 밖에서 나와서 만나고 있는 걸 보고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회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 그 핑계를 회사에 연차를 쓴 것 같았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절대 용서할 수 없었기에 좀 더 빨리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안 직후 바로 변호사부터 찾았는데
증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여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히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 도움으로 며느리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며 통 내용이며 이것저것 추가로 증거가 더 생겨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이야? 네, 아까 회진 때 들었는데 종양 수치가 많이 내려갔대요. 얼마나? 정확한 수치는 퇴원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암튼 너무 잘 됐다. 남은 항암까지 다 맞고 다음날 퇴원한 아들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대놓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보, 옷을 여기에 벗어두면 어떡해. 내가 매번 찾으러 다녀야 하잖아. 미안. 짜증나. 왜 그렇게 화를 내?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저도 힘들어요. 남편 병수발이 쉬운 줄 아세요? 물론 정수 씨가 제일 힘들겠지만 저도 일하고 들어와서 남편 간호하다 보면 지친다고요. 어머니도 그만 가보세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퇴근 후 집에 와서 제 아들을 챙겨야 하니 힘든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평일 아침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 제가 아들 밥 챙기고 집안 청소도 싹 해놓습니다. 퇴근하고 며느리가 집에 오면 딱히 할 게 없었죠. 주말에는 며느리 좀 쉬라고 제가 또 아들 챙기러 갔는데 그러니 며느리가 저렇게 힘들다고 짜증내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다 상간남 소송도 같이 하게 되었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었고 중간중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니 당황했는지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수 씨가 이상해요.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해요? 며느리는 뭔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저에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정수 씨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좀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한테도 소장을 보냈대요. 어떡해요? 어머님이 좀 말려주세요. 다 오해라고요. 아니, 자기도 회사 생활하면서 친하게 지낸 여직원이 있었을 텐데 어쩜 그런 걸로 사람 오해를 하고. 저 회사에서 입장 곤란하게 생겼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 아들이 왜 소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설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내 앞에서도 우리 아들한테 대놓고 짜증내던데 내가 없을 땐 더 했겠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아? 뭐가요, 어머니? 내 아들이 치료받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짜증났던 게 아니야? 아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치료받고 좋아지면 저야 당연히 좋은 거죠. 사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아들은 며느리의 폰에서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내용이었는데 짜증나. 원래 항암 맞고 나면 머리카락이 확확 빠지고 말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은 어째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있나? 아직 항암 치료 많이 남은 거 아니야? 기다려보자. 몰라. 상태 좋아지면 수술 받기도 한다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밥을 주지 마. 그러고 싶어도 어머님이 매일 오셔서 남편 밥 챙겨주신다고. 분명 입맛도 없을 텐데 어찌나 잘 먹는지 보기 싫어. 이 문자 내용을 보고 아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좀 더 빨리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증거야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아들이 병원 치료 때문에 다음 항암 후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저를 찾아온 며느리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내 아들이 다 낫기라도 하면 재산 못 받을까 봐 걱정되드냐? 네? 내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나 죽으면 재산 다 네 차지가 될 거라고 좋아했잖아. 어디 아니라고 해봐. 당황한 며느리는 제 앞에서 손을 덜덜 떨었는데 혹시나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저는 한동안 아들 집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눈치만 보다가 짐을 싸서 자기 친정으로 갔는데 사돈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 교육 엉망으로 시켰다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유림이한테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던데요. 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최서방 아프다면서요. 그동안 제 딸이 환자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훤한데 제 딸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 고생하고 이제 바람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까? 지금 전화 끊고 사진 한 장 보낼 테니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돈에게 며느리와 상간남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냈습니다. 자기 딸이 그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이죠. 그 사진을 보내고 난 뒤 사돈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쪽팔려서 아무 말 못했을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변호사가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변호사가 있는 경우 대리 출석이 가능했고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더 길어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 치던 며느리였는데 본인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되자 집에 돌아와서는 저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왔어? 저기 여보, 자기야.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대. 이제 와서?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사이도 아니고 오해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 회사에서 좀 친절하게 대해주길래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끝까지 거짓말이네. 너라는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게 뭔 줄 아냐? 내가 빨리 죽길 바랬다는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너랑 한 집에서 살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얘기하게 두었어요.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화내지 않고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두 사람을 소송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와 상담 후 상간남 위자료를 회사 급여로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와도 위자료를 바로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돈 때문에 시작한 소송은 아니었습니다. 위자료를 못 받아도 저나 아들이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이 저런 무서운 여자와 사는 건 말도 안 되고 본인들이 한 짓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건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 아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도 하게 되었고 상간남 소송도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회사 급여 가압류까지 신청하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이든 아니든 다 감수하고 제가 회사에 가서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직접 말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불륜 사실이 알려져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사생활로 잘리는 경우도 있고 눈 감아주는 것도 있다는데 이 회사는 내부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눈 감아준다고 해도 그런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참
제 아들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아들은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려 12차까지 받았는데 다학제 결과 모든 검사에서 깨끗한 상태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수술 목표가 없어진 거니까 현재 수술은 안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타깃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CT 결과도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고 위 내시경으로 보니 작은 흉터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달간 쉬던 항암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갔던 종양 수치가 다시 올랐기 때문인데요. 예상대로 조직 검사를 하고 보니 암이 다시 생겼다고 했습니다. 초기도 아니고 4기 진단을 받고 시작한 치료라 이렇게 빨리 낫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실망하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긴 했지만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졌다고 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치료받으면 새로 생긴 암세포도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들과 이혼한 전 며느리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이 다 끝나고 난 뒤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려고 왔어. 뭔데? 내가 만든 반찬인데 자기가 평소에 잘 먹었잖아. 가져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몸은 좀 어때?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냐? 오해하지 마. 정말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전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었고 앞으로 평생 후회하고 살 텐데 그것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날 이후 전 며느리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딱 한 번 사돈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 딸을 다시 잘 봐줄 순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연락이 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전 며느리가 병원에 가서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이때가 제 아들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치료받아도 가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니 이렇게 사람이 간사해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동안 해본 적 없던 욕을 제일 심하게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판결문과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복수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벌을 주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인간성을 낱낱이 까발려서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이 갈 길이 멀거든요. 항암 치료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전보다 확실히 통증도 심해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게 저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래도 저나 아들이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병원에서 아들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전보다 훨씬 좋아진 수치를 보니 아들도 힘을 내게 되었고요. 제 아들이 남은 치료도 잘 받아서 꼭 완쾌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